이 나무가 미국의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국립공원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있거든요.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레드우드라는 나무예요. 그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큰지 그 나무 자체 내에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나무 한 그루를 탐험하는 그런 그 모양이 되는데, 이 나무에 이어서 뭐가 한 대 나왔죠? 차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람보르기니 제일 가격이 비싼 차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레드우드라는 나무하고 이 차하고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합치면요 이것이 됩니다. 녹차.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순서가 세상을 보는 어른, 사실은 그 불교에서 관세음이라고 합니다. 볼관자에다가 인간세, 소리음, 세상의 소리를 봐라, 들으라가 아니라 봐라. 거기에 굉장히 그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어른이 되려면 세상의 소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좀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6 영웅에 대해서, 그리고 리딩으로 리더해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이른 봄 산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굵은 나무가 이렇게 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태풍에 의해서 부러졌는지 이 전체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가지에서 이렇게 싹이 나요.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이 나무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목이 마르고 어려워도 때가 되면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대로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 과연 절망하지 않고 나름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려면 이런 나무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런 호소, 이런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지압이 부자죠. 하늘 천자하고 차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머리가 더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남편들이 자기 부인에게 집의 남편은 하늘보다도 높은 존재야 해가지고 지압이 부자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려면은 이게 산의 남자잖아요. 산의 구실을 해야 돼요. 그 산의 구실이 뭐냐? 위에 밭전자가 있는데 밭전자를 보게 되면 입구 안에 10십자가 들었거든요. 10명의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옛분들이 글자 하나를 만들어내는데도 참 그 오묘한 의미를 지니게 이렇게 만들어냈다 하는 뜻에서 이런 걸 한번 알아봤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문제를 낸 건데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이걸 답을 쓰더라고요. 이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문제기는 해요. 근데 어른들은 잘 못해요. 왜 어른들이 이걸 못하냐? 어른들은 고정 개념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는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위에 있는 숫자를 제곱해 갖고 밑에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왼쪽부터 읽잖아요. 오른쪽부터 읽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77은 49예요. 88 64, 99 81.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쉬워요.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보세요 또. 자, 다음 그림을 언어로 표현하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보는데 이러한 전경이 생겨났어요. 자, 이거를 한번 말로 설명해 볼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요, 사과나무에서 뭐가, 사과가 어디로,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끌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떨어졌다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고의 전환에서 그 학생이 나중에 커서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됐다, 이런 설도 있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칸이 있는데 앞에 숫자가 써 있어요. 2, 4, 6. 그리고 나머지 2칸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채우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채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정답입니다. 2, 4, 6, 8, 10. 이거 정답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거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얘 설명은요, 2, 4, 6이잖아요. 앞에 2개를 합쳐서 썼어요. 그럼 2개를 합치니까 10이고요. 2개를 합치니까 16이에요. 설명이 되죠? 이거 정답입니다. 자, 어렸을 때 말이죠, 학력고사를 치르는데 마을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가? 1. 경찰서, 2. 아버지, 3. 동네 아저씨, 4. 선생님. 그래요. 근데 정답은 경찰서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틀렸어요. 그게 왜 틀렸냐? 걔네 마을에는 경찰서가 없어요. 그럼 걔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경찰서가 없어. 그럼 아버지한테 해야 되나? 아버지는 그 직장을 나가셨는데 배를 타고 나가셨어요. 아버지도 안 계셔. 근데 선생님한테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평상시 같으면 괜찮은데 방학 때는 선생님도 없잖아. 그럼 누가, 동네 아저씨가 항상 만날 수 있으니까 해서 되게 동네 아저씨라고 한 거예요. 틀렸어요.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시대였거든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정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보여요. 2, 4, 6 다음에 8, 10, 이것도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0, 16도 정답이에요. 또 어떤 아이는요, 2, 4, 6 다음에 여기다가 12를 넣었어요. 다 더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24를 넣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답변이 있어요. 2, 4, 6 다음에 3하고 5를 넣었어요. 이거는 생각을 해도 왜 이게 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왜 3하고 5를 썼니? 그러니까 그 아이 답이 기가 막힙니다. 이건 한글로 쓰니까 2예요. 2. 이응으로 시작하죠. 이건 4, 시옷으로 시작합니다. 6, 이응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응, 시옷, 이응. 그러니까 여기도 시옷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3을 넣고 또 이응이 돼야 되니까 5를 넣은 거예요. 자, 그 아이가 설명한 걸 보고 이게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맞은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 개의 답 중에서 어떤 답을 쓴 학생한테 박수를 가장 많이 보내야 될까요? 그게 또 세상 변화가 그렇게 돼갑니다.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겠어요? 희귀하니까. 그럼 여기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 답을 했어요. 80. 그러니까 희귀한 답을 한 아이에게 박수를 많이 치는 겁니다. 그럼 왜 희한한 답을 한 아이에게 박수를 많이 줘야 되냐? 다음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답이 하나뿐인 세상에서 정답이 여러 개인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뀐다는 게 체인지, 찬스더라 이거죠. 이 체인지, CHANG를 갖다가 G를 C로 바꾸면 돼요. 바꾸는 게 기회더라. 놀랍게도 대부분의 변화는 기회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읽어야 좋으냐 이거죠.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라. 꿈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른들이. 그러면 이거를 써놓고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 자, Dreams now here.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거든요. Dreams no where 하게 되면 꿈은 어디에도 없다가 됩니다. 자, 긍정이 되느냐 부정이 되느냐, 같은 걸 가지고도.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되나요? 자, 그러면 어떤 대답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는 신성한 건데 담배는 좀 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반대로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아유, 기도야 아무 때도 하는 거니까 괜찮죠. 자, 또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이게 달라져요. 옆에 친구에게 야, 칼 좀 빌려줘, 야, 사 좀 빌려줘라,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야, 칼 좀 빌려줄 수 있니? 사 좀 빌려줄 수 있니? 어떨까요? 같은 질문인데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 질문이 달라져야 답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거 있죠. 말을 잘하면요, 절에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첨성대예요. 첨성대 가보셨나요? 네. 밖에서 한번 보셨죠? 이 첨성대를 보고, 이게 첨성대야. 그냥 신라시대 때 별자리 관측하는 곳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중간에 창문이 보이죠? 창문 밑으로 돌이 몇 줄이 쌓여져 있는가 하면은, 뭐 지금 사진이니까 12줄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1년 12달을 가리킨 거예요. 또 이 창문 위로 여기까지 12줄이에요. 그럼 24줄이죠. 24절기를 가리킨 겁니다. 이 창문이 벽돌이 3줄로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전부 27줄이죠. 신라 27대 선도기왕 때 이게 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첨성대를 올리기 위해서 땅에 두 충으로다가 축을 쌌어요. 또 하늘을 떠받치는 정자 모양의 돌축을 또 두 축을 쌌습니다. 그럼 총 몇 층이 되냐? 두 충, 27층, 두 충 하니까 31층이 돼요. 땅이 1층이라면 하늘이 몇 층이 되겠습니까? 33층이 되죠.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의 33천의 세계를 가리킨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흙이 채워져 있어요. 돌과 흙이. 그래서 비가 들어갈 때 이 비에 잘 스며 들어가서 그 흙들이 이 첨성들이 지탱하는 힘이 돼가지고 무너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1300년이 지났어도. 그리고 바깥에는 이렇게 말끔하지만 안에 들어가면요, 울퉁불퉁하게 막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그 하늘을 관측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아이들이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려면은 이제 그런
공부하는 방법도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쉽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혼이들 그 집에 어린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공부라는 게 결국 학습이거든요. 근데 이 학습이라는 거 잘 보십시오. 배우라기에다가 익힐 습입니다. 배우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고요.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게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아침에 눈 떠서 학교 가기 바빠요. 학교 가서 하루 종일 배웁니다. 그 배운 거 부족해서 학원 가서 또 배워요. 학원 가서 배운 거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부족한 애들은 대학생을 초빙하거나 해서 또 배웁니다. 학만 있어요. 학만. 습이 없어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학이 아니라 습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옛날에 저 학교 다니실 적에 저 교실 앞에 그 표 붙어 있죠. 이런 표도 있습니다.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학회 삼천, 네, 연호 삼량. 이게 뭔가 하면은 배우는 거는 3일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천자가 날일자와 같습니다. 해일자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건 3일만 배우면 되고, 연호 3년, 익히는데 3년을 훈련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배움은 3일이면 되는데 익히는 건 3년을 해라. 자, 하나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겠어요? 저쪽 건 물개, 이쪽 건 진돗개예요. 얘들 둘 데려다 놓고 넓이뛰기, 달리기, 높이뛰기를 시켰어요. 결과는 뻔하죠. 물개가 죽었다 깨어나도 진돗개 못 이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에 집어넣어 보세요. 진돗개가 아무리 헤엄을 친다고 해도 물개 이기겠습니까? 얘들 둘은 애초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교실에 집어넣고 평가를 합니다. 잣대를 가지고 너는 1등이고 너는 꼴찌야. 여러분, 집에 혹시 자녀가 있고 그러면요, 1등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1등만 되어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1등을 어떻게 키우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점을 찍어도 그곳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은 100명을 달리게 하면요, 1등은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99명은 들러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100명을 동그랗게 세워놓고, 자, 자기 보이는 곳을 향해서 뛰어라 그러면 자기 보이는 곳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럼 다 1등인 거예요. 앞으로 애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유수 부쟁선열. 흐르는 물은 선두를 다투지 않는다. 이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천재, 인재, 영재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IQ가 좋고 성적이 우수하면은 아이 넌 참 천재인가 봐, 영재인가 봐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걔네들이 천재입니다.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천재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을 본다. 여러분, LG에서 말이죠, 그 핸드폰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걸 아랍 지역에 가서 공략을 해야 돼요. 근데 아랍 지역은 이미 선진국에서 다 들어갔고 핸드폰이 거의들 갖고 있어. 이거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젊은 직원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신혼여행을 아랍 지역을 다녀왔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이 하루에 4번씩 밖에서 아니야 노래가 들리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그러니까 핸드폰에다가 나침 기능을 집어넣으면 어떻겠냐? 그 아이디어예요. 그걸 기술진들이 해결해가지고 인디티토폰 유명한 게 나와가지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 지역을 싹쓸이 한 겁니다. 이게 천재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게. 자, 그런데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요, 도덕적으로 이게 메말라 있으면요, 환영을 못 받아요. 이따가 다시 나오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갔고요. 옛날에는 롯데백화점 얘기인데,
1년 내내 팔리지 않는 물건도 진열을 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실적을 보니까요. 백화점에 들리는 사람들 중에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매출액의 거의 17%를 갖다가 해결하더래요. 그리고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간 게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땐 뭐냐? 이 고객들이 1%의 고객이 80%의 일반 손님들보다 낫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소수가 사소한 다수를 갖다가 커버한다. 그래서 마케팅의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20대 80이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직원 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고 나머지 80%는 건성건성한다 이거예요. 또 반대로 80%가 일을 하는데 20%는 건성건성한다 이거예요. 그럼 20%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 제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80% 중에서 또 일 안 하는 사람들이 20%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지금 바뀌고 있는가 하면, 그 80%가 사소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소수 그리고 유용한 다수예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아이들이 중요한 소수가 되면 참 좋은데 어느 영역에서는 물개 역할을 못해요. 그냥 진돗개 속에 묻혀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유용한 다수로서의 상실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야기고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어느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언뜻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 지금은 미국이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을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그 조사된 걸 갖다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세계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러시아예요. 4위가 독일, 5위가 영국, 그리고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이 6번째로 거기 조사되어 있더라고요. 프랑스가 7, 일본이 8번째, 사우디아라비아가 9번째고 아랍에미리트가 10번째예요. 그래서 그 10개 나라에 대한 걸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민족, 국가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딘가요? 여기 G7 하게 되면은 유럽의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요 4개 나라에다가 미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그리고 캐나다, 이렇게 7개 나라가 G7에 속해 있어요. 세계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거죠. 근데 그 7개 나라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완전히 혼동이 돼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나라들을 합쳐가지고 G20이 되었고, G20의 초대 수장국이 어디였죠? 저희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네덜란드 해외에서 국제회의가 있는데 고종 황제가 자기 친필을 갖다가 줘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그걸 발표하라고 이준을 보냈어요. 이준이 그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해요. 어디 국제회의장에 야만인이 와서 들어가려고 하냐고 한복 입고 온 그 열사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결국 너무 울분에 치받쳐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택하는데, 그렇게 서름받았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근데 그로부터 100여 년이 흐르고 나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인들과
세계 각국의 수장들이 모여서 하는데 20개 나라만이 하니까 20개 나라 속에 저 G7 나라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하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그 이야기를 그 현장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 그 이야기 좀 들을 수 없을까? 형님 그래 너희들 여기 와서 들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초대 그 G20 회의가 열렸던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민족, 국가,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요, 그걸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견한 결과가 뭐냐? 대한민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말 희망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50년 전 외화벌이를 위해서 독일 가고 독일의 광부, 간호사, 그 피와 땀과 애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의 내용들을 갖다 기념관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하루 세 끼 먹기 힘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인용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2023년이죠. 2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24년 한국 수출 사상 6,838억, 약 7천억이거든요. 최대 기록을 했어요. 근데 2005년도에 1950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아프리카 가나공보다 더 가난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가 여기가 쉬운 4개 나라입니다. 원래는 쉬운 3개였는데 수단이 남수단과 북수단으로 나눠지면서 여기 쉬운 4개 나라가 됐고, 남미가 38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5천억 달러를 이뤘을 때 이 남미 38개국이 5,100억 달러가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4,500억 달러가 조금 안 돼요.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크긴 합니까? 반쪽 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섬나라였어요. 섬나라인 우리나라가 지하자원도 변변치 않아요. 땅덩어리 넓지도 않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러한 아프리카 쉬운 4개 나라가 합친 것보다 더 남미 38개국이 합친 것과 맞먹는 이러한 역량을 올릴 수 있었냐?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가난한 나라들은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아까 2등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는요 13억 인구 중에서 이번에 발표 나온 겁니다. 13억 인구 중에서 월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이 안 되는 인구가 7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힘든 나라입니까? 월 15만 원도 못 버는 인구가 7억이나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중국을 우러러보는 나라가 있죠. 어디겠어요?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2024년도 삼성전자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19%가 우리는 삼성에서 한 거예요. 지금 그 반도체의 경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한 80%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 소비량에. 근데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겨우 10% 조금 넘습니다. TSMC, 대만의 TSM 못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려고 삼성 이재용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부에서 별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한국인의 단결력, 굉장히 무서운 경쟁력인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한국인이에요. 우리의 저력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IMF 통계를 보면요,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예요. 과학기술 7위. 그리고 7나라밖에 없는데 30, 50 진입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30, 50이 뭔가 하면은 개인별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그 나라의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7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이 GDP가 높다고 해도요, 인구가 거기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깨면 안 돼요. 거기 지금 통계는 13,000 얼마로 나왔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5천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전차, 요즘 K2 흑표전차 K9 자주 얼마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차, 항공기, 잠수함, 이 수출의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거기에다가 세계 1등 상품이요, 151개나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 같지만 혹시 그 병원에 들렸다가 약을 처방받으라고 약국을 갔어요. 제가 혈압약을 갖다가 30일, 60일 이렇게 타고 오는데 60일치 타고 오게 되면 거기다 탁 해서 봉지에 쫙 해서 나오거든요. 그거 만드는 기계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유럽에 가면요, 일본 애들 처음엔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거 지금 한국산으로 다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부탄가스 있죠? 세계 소비량의 80%에서 90%가 한국산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 1등만큼 151개나 돼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는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지금 33,400불로다가 접근하고 있는데 1953년도 1950년 6.25가 날 때는요, 16개국이 한국을 지원으로 와가지고 놀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민족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가난한 민족도 있을 수가 없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GNP가 얼마가 되는지 통계도 못 내요. 그런 나라였어요. 겨우 통계가 나온 게 1953년 66달러. 생각해보세요. 지금 33,400인데 66달러면 500배가 올라간 겁니다. 가난한 나라가 한국을 주목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또 재미난 게 있어요. G7이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그랬죠. 캐나다는 여기 30, 50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는 30은 넘었는데 인구가 5천만이 안 돼요. 캐나다. 캐나다 빼고 나머지 6나라들을 잘 보니까요, 도둑질을 안 한 나라가 없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전부 남의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물건 뺏어 갖고 와서 지네 박물관에다 다 지내려놨어요. 미국도 그렇지요. 일본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요, 선진국 소리 들으면서 한 번도 남의 나라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이 한국을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소형 원전 기술 있죠. SMR이라는 것 있거든요. 그 원전 기술이 지금 세계 우리가 1위예요. 전자정보 기술 그것도 1위예요. 조선업 1위입니다.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중국에서 만든 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에 상대가 안 돼요.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거는 LNG가 이게 기체잖아요. 근데 그걸 액체 상태로다가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한 그 내부 구조가 필요한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거 한 척을 만들면서 100억이라는 돈을 로열티를 프랑스에다가 그 설계를 하는 데다 줬는데 그 너무 아깝잖아요. 100억을 그냥 공짜로 거기다 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설계를 마무리를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는데 선진국 다른 나라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카타르에서 이번에 16척 우리가 수주를 했는데 그 중에서 14척은 원래 가격대로 하고요. 2척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설계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게 잘못되면 손해배상 우리가 다 하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잘 되면요, 앞으로 이제 로열티 없이
한국의 독자적 기술로다가 이게 갈 겁니다. 거기에다가 잠수함 자동차는 5위고요. 철강 생산이 6위. 그리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AI 이게 4위. 그리고 세계 3대 교육용 로봇을 갖다가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K-팝, K-드라마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세계 최고의 문자 한글. 여러분 한글이 수출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들으셨군요. 우리 한글이 수출이 돼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문자가 너무 어려워갖고 문맹인들이 많은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로는 표시 못하는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가지고 가서 저 길거리에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 한글로 써 있어.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몰라. 읽기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한글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말라위 국기예요. 이 말라위 국기에 이 태극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태극기를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말라위라는 나라가 한국이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심지어 그 나라 대통령이 자기네 나라를 우리나라 땅덩이하고 갔거든요. 자기네 나라를 한국에 붙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왜 이 말라위가 한국을 이렇게 고마워하냐?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이에요, 말라위가. 그런데 그 말라위의 GDP를 갖다 2배 성장시킨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의 농촌지도소에서 가가지고요, 걔네들에 맞는 벼농사 뿐만 아니라 기타 농사까지 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말라위가요, 농산물을 갖다가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웃나라에. 더군다나 말라위 호수라고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 서울 시내 면적이 2배가 넘습니다. 그 말라위 호수를 갖다가 탐내는 나라들이 인근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말라위가 그거를 갖다가 확보하려고 해도 힘이 없으니까 맨날 위협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말라위에 한국의 K2 소총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우수한 무기를 갖게 되니까 아무도 말라위를 깔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라위가 한국을 갖다가 은혜스러운 나라로 생각할 수밖에요. 그런데 말라위뿐이 아니에요. 한국의 그 대양대학교가 설립이 돼가지고 말라위의 그 간호학과, 정보통신기술학과 얘네들이 졸업을 해서 한국과 스웨덴에 유학을 가갖고 공부를 마치고 자기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얘네들이 대학 졸업식 때요, 태극기를 들고 입장을 해요. 얼마나 한국이 고마우면 그렇겠습니까? 참, 이렇게 고마운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라고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말이죠, 무려 19개 나라를 2016년부터 금년까지 2025년까지 후원을 합니다. 요 19개가 나라가 이걸 다 바치면요, 지금요 벽 품종이 한국에서 이렇게 개발돼 가지고 들어가 갖고 이 생산이 되는데, 걔네들이요, 자기네들이 맨날 그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굶주렸던 애들이 한국에서 들어간 품종 가지고 이게 하니까 쌀이 남아 돌아가요.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 19개 나라가 한국 하면 까무러치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일본과 중국이 70년 전부터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나쁜 놈들이에요. 거기 가서 공장을 하나 세우잖아요. 세우면
지네 나라에서 노동자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거기서 공장을 딱 지으면 관리자만 가요. 현지 사람들을 다 써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그런 거예요. 중국은 처음에는 웃고 하지만 결국은 이 나라의 고를 빼먹는 나라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침략의 근성을 버리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침략이 아니잖아요. 걔네들을 돕고 우리의 가난을 갖다가 니들이 우리가 가난을 벗어난 걸 받지 않냐, 니들도 가난해서 벗어나 봐라 해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우리 한국이 고마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라위에서 오죽하면 자기네 나라 국기에다가 태국 문양을 넣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존경받는 민족, 존경받는 국가가 가장 강한 나라다. 그래서 세계 미래학자들이 얼마 안 가서 한국의 위상이 세계 지도자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요, 우리나라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있죠? 이 핸드폰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거 뭘로 만들겠어요? 손으로 만들겠습니까? 이거 기계로 만들어야 돼요. 이 자체가 기계인데 기계를 만드는 기계, 그걸 공작기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소재 분야나 공작기계 분야, 이게 우리나라가 낙제 점수예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또 더군다나 큰 과제가 있어요. 요즘 우리 출생률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현대조선소, 대우조선소가 배를 만드는 게 세계 1위라고 했는데요. 보통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갖다 옮기고 하면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힘쓸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노동자들을 전부 외국에서 데려다 써요. 그럼 그게 문제냐? 문제는 아닙니다. 그 외국 애들이 왜 여기 왔겠어요? 지네 나라에서는 한 달 동안 주가로 해다 10만 원도 못 버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 달 급여가 250만 원, 300만 원 그래요. 한 달 동안만 일을 하면 지네 나라에서 1년 동안 일을 한 걸 벌을 수가 있어. 그럼 걔들이 여기 돈을 벌어서 고향에 보내거든요. 그럼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저 집에 애가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와갖고 저 집이 저렇게 잘 살게 됐어. 그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또 한국에 와서 일한 노동자들이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자기가 한국에서 일했던 걸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심지어는요, 조선소에서 자기가 5년 동안만 일을 하려고 왔대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벌은 돈 가지고 고향에 가서 번듯하게 생활을 시작했는데 고향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꼭지 딱 틀면 뜨거운 물, 더운 물, 찬물 막 나오죠. 그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화장실 아직도 푸세식이고.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걔가 다시 한국으로 나왔어요. 한국은 지금 일할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애들이 자기네 고향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을 갖다가 알리는 홍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몽골 아시죠? 몽골이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몽골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돼요. 305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요 한국을 안 거쳐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 가면은요, 여기가 한국이야, 그 몽골이야, 구분이 안 돼요. 아파트 뭐 좀 한국식이에요. 지하에 주차장 있고. 이렇게 지금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해결해야 될 과제, 원자재, 기초 소재, 이거를 우리가 개발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했던 이 공작기계, 왜 핸드폰을 만들려면 그 기계가 편데 지금 그 저기 저 네덜란드에서 이거 만들어 갖고 오는데, 아니 이 공작기계 만드는 수준이요, 우리나라가 낙제 점수예요. 근데 세계인들이 겁을 내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관심을 안 둘 때는 괜찮은데 일단 관심만 쏟았다 그러면 불과 얼마 안 가가지고 그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까지 이 원자재, 기초소재, 공작기계 이쪽으로 다 눈을 안 돌렸었는데 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브라질에 가면요, 여무가 있어요. 소금물로 이루어진 호수가 있는데 그거 쓸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포스코에서 샀어요. 그걸 뭐로 사냐 그랬더니 거기에서요 어마어마한 리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캄보디아에 가면요,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이 한 36배 되는 공간을 우리가 90년 임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를 내고 고무나무를 심어가지고 펄프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고무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된 고무가 지금 라텍스 있죠.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세계로도 수출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한국 사람이 커피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커피 수출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커피 원두를 들여와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서 다시 되팔아요. 우리가 석유 수출국이라는 건 아시죠?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석유를 다 뽑아냈는데 마지막 찌꺼기가 남아요. 그 찌꺼기가 길거리에 깔리는 아스팔트예요. 근데 그 아스팔트 속에 아직도 7%가량의 기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뽑아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그걸 사다가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그렇게 지금 석유 수출국이 됐어요. 그리고 초정밀 기계, 첨단 센서, 로켓 부품, 마이크로머신, 초정밀 부품, 제조 공정, 이게요 우리가 앞으로 도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걸 해나가려면 영웅이 필요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배출한 영웅이 전부 6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웅은 아까 얘기했던 한글을 만드신 우리 세종대왕이에요. 한글이 얼마나 빠릅니까? 전송 속도가. 한자로다가 부모님 전상서 보내려면요, 부자만 찾는데 한참 걸려요. 비교가 안 되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영웅이 전쟁의 영웅 이순신입니다. 36번 싸워갖고 36번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이분이 명량해전 그리고 한산대첩 얼마나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야기입니까? 노량해전에서 탄을 맞고 숨지셨는데 영국의 해군이 얼마나 유명해요. 그 해군사관학교가 굉장히 큰데요. 거기 가면은 자기네 나라 넬슨 제독의 그 역사관이 교실이 2칸 반 정도 돼요. 충무 그 한 교실이요 3칸이에요. 그렇게 유명합니다. 전쟁의 영웅이죠. 세 번째 영웅이 있어요. 국민에게 무실, 역행, 충의, 용감, 성실해라. 힘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힘을 기르소서 외치셨던 도선 안청호 선생님이 세 번째 영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웅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어디예요? 현재 미국이죠. 근데 그 미국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예뻐했습니까? 반에서도요, 힘이 강한 애가 있으면요, 그 강한 애가 이렇게 같이 다니는 애 있으면 다른 놈이 걔를 못 건드려요. 걔한테 한번 욱박질렀다가 두드려 맞을까봐 걔를 못 건드는데, 우리 한국이 미국에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70년 동안 경제성장에 몰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초대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요, 우리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가 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북한은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게 미국이란 도움이었는데, 미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국을 떨쳐버릴 수 없게끔 만든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난 생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섯 번째 영웅이 있죠. 경제의 영웅입니다. 아까 우리 너무 가난했던 걸 갖다 이만큼 잘 살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는요, 동시대의 영웅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주영, 박태준. 아니, 백사장밖에 없는데
백사장 사진을 들고 가서 여기다 내가 도크를 줘서 배를 만들어갖고 너한테 팔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성사시킨 게 정주영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1달러가 아쉬워서 독일에다가 광부 간호사들을 보냈는데 그거들을 만나러 가갖고 먹칠하고 석탄칠하고 나온 광부들 앞에서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대통령이 젊은 대통령이죠. 박정희는 손수건을 꺼내주면서 잘 사는 나라 만들으라고 그러면서 고속도로 그 차관 도입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경부 고속도로 놓을 때 어떤 야당 지도자들이 불도저가 못 나가니까 그 앞에 들어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왜 안목이 좁게 그렇게 좁게 만들었냐고 또 그렇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주영 씨가요. 박 대통령이 아랍 지역에서 건설 수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장관들을 파견 보냈어. 장관들이 갔다 와서 각하 여기서는 일을 못합니다. 너무 뜨거워갖고요. 도대체 이거 사람 살기요. 그런 데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불러가지고 정 회장이 다녀와서 정 회장도 안 된다면 나도 포기하겠어. 근데 정 회장이 다녀와서 그러는 거예요. 각하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건축을 하려면 돌과 자갈이 필요한데 천지사방 아무리 가도 모래자갈이 쇠어. 그러니까 구할 수 있고요. 물은 길어다 쓰면 되고 더위는 어떡하냐? 낮에는 자고요. 밤에 일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정주영에게 모든 행정력을 다 실어줘라 그래가지고 가서 그 아랍 그 뜨거운 지역에 가서 우리 젊은 분들이 가서 고생해가지고 이 나라 살리는 원동력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박태준 씨가 포항제철 만들 때 그 포항제철 안 만들어졌으면요 현대조선소도 없어요. 아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지금 세계에 선두를 다투고 있는데 그 박태준 그 양반 그 시절에는 영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영웅이 있어요. 근데요 이 6번째 영웅은요 제가 보기에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노력 좀 하셔서 여러분 후손 중에 6번째 영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카고 플랜이라는 거 잠깐 제가 시카고 대학에 이걸 인용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요 시카고 대학이 미국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도 있잖아요. 근데 왜 시카고 플랜을 제가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시카고 플랜이라는 거는 시카고 그 학장이 내건 거거든요. 리딩으로 리드해라. 리더십을 갖다가 리딩으로 키워라. 책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지혜를 찾으라는 얘기죠. 왜 제가 이 시카고 대학을 얘기를 하는 거면요. 삼류대학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에는 시시껄렁한 그런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학이 삼류대학이 노벨상 왕국으로 된 겁니다. 2010년도까지요. 이 양반이거든요. 5대 총장 로버트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학생들이 시카고 대학을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고전 100권을 읽어야만 졸업을 시켜요. 그럼 고전 읽은 거 어떻게 하냐? 한 권에 읽었어. 그러면 책임 교수한테 가가지고 그 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읽은 게 증명이 돼. 그렇게 100권을 통과를 해야만 졸업장을 줬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 독서를 통해서 정신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게 내가 낯설어 하는 것에 뇌를 노출시켜야 한다. 이 결과 2010년까지 시카고대 출신 노벨상 수상자가 81명. 이게 2010년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다른 대학에다가 조금 밀렸어요. 밀렸는데 전년도까지 통계가 2016년, 18년도까지 이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뒤에는 아직 통계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 시카고 대학을 그 예를 든 거는 책을 읽어야만 된다. 그리고 그 책 속에서 어떤 지혜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데이비드 카프인데 이 데이비드 카프가요 과학고등학교에 1학년 입학을 했어요. 근데 입학을 했는데 얘가 텀블러를 창업을 했죠. 입학을 했는데 그 엄마한테 뭐라냐. 엄마가 선생님이에요.
엄마 나 학교 재미없어서 못 다니겠어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가 뭐랬냐? 왜 재미없니? 그럼 다니지 마라. 다니지 말라고 했어.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 데이비드 카프의 엄마입니다. 학교가 지루하면 학교 그만둬. 재미난 걸 해라. 그리고 얘가 데이비드 카프가 컴퓨터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텀블러를 창업한 거예요. 지금 걔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나와갖고 지금 나왔어요. 노력하자. 더욱 노력하자. 한없이 노력하자. 조국과 민족과 내 가족을 위하여.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과가 이겁니다.